상반기 중에 해야 될 일이 내란 청산입니다. 잔재를 다 쓸어내야지요.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2차 특검해서 밝혀낼 게 많지만 1월에 매우 중요한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1월 재판 일정, 주요 재판 일정을 한번 볼까요? 예. 재판 일정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직위원 재판은 1월 달에 결심이 되고 2월 달에 윤석열이가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될 거고요. 그 전에 관련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또 김건희에 대한 재판, 또 국힘당의 내란 세력들에 대한 재판, 통일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들 쭉 있지요. 이런 일정들 보면 1월은 그야말로 재판으로는 슈퍼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재판들이 많이 있죠? 네, 일단 1차적인 결론이 나오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월과 2월 아마 그 상반기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게 뭐 무죄 추정이다 아니면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버텨왔던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나오는 시점인 만큼 아무래도 한 번의 국면 전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법정에서 기세등등하게 막 싸워왔던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깨닫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1월 16일이 윤석열 맞습니다. 혐의 중에 일부, 예. 이를테면 체포방해, 예. 그거에 관한 선고가 재판이 있죠. 선고가 예. 처음 시작이고 1월 18일에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또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줄줄이 가는 거니까요. 이제 아까 앵커께서 내년 상반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올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 처음에 저희가 올해 사자성어 얘기하고 이럴 때는 한 해를 다 보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방금 여론조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상반기에는요, 내란 극복 관련된 뒷잔재 정리하는데 상당 부분의 정력이 쏟아질 겁니다. 또 하나, 지방선거가 아무리 지방선거 뭐 선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얘기한들 소용없죠. 지방선거가 또 모든 걸 빨아가는 블랙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반기까지는 아무리 넓게 봅시다, 길게 봅시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게 잘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 내란 잔재 청산 그리고 지방선거 이 두 가지 블랙홀로 빨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결실의 시간, 대통령이 한 표현 중에 그 결실의 시간을 향한 이 디딤돌을 잘 쌓는 그걸로 갈 거냐 이렇게 저는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전에 1월 16일 윤석열 체포방해죄 재판 선고를 주목을 했던 것은 1월 18일이 윤석열 구속기한 만료라서 이때 이제 선고가 나오면 윤석열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걸 주목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적죄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판부가 30일 날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이거는 이제 급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받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한 다음에 일반 이적죄에 관해서도 이제 계속 지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속 결정을 할 텐데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예고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구속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만 구속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심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위원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직위원마저도 뭐 마음을 굳혔다는 소문이 주변에서 그러나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하긴 요즘에 재판하는 거 보면 직위원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이 조금은 보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네. 계속 엔터테인 재판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뭐 적당하지 않다라고 조금 자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욱, 박지원 세 분을 무죄를 선고했는데 굉장히 판결문을 잘 썼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의 그 과도한 주장이나 무리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박지원 정치구단께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란 속의 재판도 잘 될 거다 하는데 이제 올해 1월 1일이니까 오늘 좀 희망차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물론 끝까지 방심은 하지 예, 말아야 방심하면 안 되지만 됩니다. 보통 저희가 형사 재판을 하면 그 엄격했던 재판장님께서 형이 좀 보통 유한 편이고 되게 우리 얘기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세게 소위 말 윤석열 스타일로 브리타를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뭐 방심은 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결과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찌됐든 절대 조희대 직위원 그 영장 전담판사 3명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위원이가 1심에서 윤석열한테 사형을 선고하면 무기징역 아니고 사형을 선고하면 좀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안진걸 소장 말씀 중에 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소문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소문이 왜 나올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여론이 막 끓고 직위원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조희대가 거의 이건 뭐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 만행과 전행을 휘둘렀습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재판부, 사법부에게 어마어마한 이게 압박이 되는 거죠. 그 압박을 그들이 느껴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느낌이 그대로 차곡차곡 반영이 되고 쌓여서 그런 소문으로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 판결 내용에도 저는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뭐 정어련 포함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뭐 탄원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그 매주 토요일 그 법원 앞에서 집회하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이런 분들의 노력이 직위원이나 조희대에게는 엄청난 압박과 또 호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법무관 때 대법원 행정처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다 들립니다. 그때 제가 한참 19년도니까 한참 그 서초 교대 사이에서 정말 경찰 개혁 집회할 때. 엄청나게 했을 때인데 어쩔 수 없이 다 들리고 밥 먹으러 이제 서초역 나가면 이제 사람들의 눈총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구조라서 국민들의 외침과 그 간절함이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재판하는 거 보면 이제는 어느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윤석열, 김용현도. 김용현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자기가 장세동 코스프레 한다고 막 윤석열한테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제가 보기에 일단 머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윤석열을 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윤석열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거 있죠. 어제도 재판이 있었는데 어제 뭐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참 한번 먼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는지.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 포고령 위반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번 잘 살펴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나 국회의장도 함께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어떤 그 경고도 하고 꼭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내에 체포 활동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윤석열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김용현은 체포 지시를 내렸다라고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펴봐라. 한동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의원도 아니고 거기 왔다 갔다 하냐. 의원식 의장도 이거 계엄 포고령 위반인지 살펴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포고령 위반이면 살펴봐야 된다. 이게 살펴봐라 경고도 하고 뭐 이래라 이게 아니라 체포라는 말만 안 했지 체포 지시를 윤석열한테 직접 받았다는 거의 뭐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할 거예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기에 에이스는 윤석열이 맞습니다. 아, 그나마 에이스는 윤석열이 맞고 이제 정상적인 변론은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고 네. 지난번 윤석열 씨의 변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백이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자백이라고 보이고 이제 정상적인 법정 다툼에서는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 투쟁이나 이미지 메이킹에 몰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통닭이 깎여서
그 사령관이 그것 때문에 열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제 치킨 겸 통닭 겸인데 그것도 이제 사실 자백이잖아요. 자백이죠. 사실 지가 깎은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지가 깎은 예산인데 그것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니까 자백인데 김영현 어제 그 증언은 굉장히 증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계속해서 국회를 보호하러 가고 질서 유지로 하러 가고 뭐 포고려운 거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뭐 과하게 나와서 자기가 뭐 웃으면서 고쳤다 그랬는데 지금 김용원이는 그게 아니라 입안자를 체크하러 갔다잖아요. 그리고 포고령이 실효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김용현 욕할 거면 이 미친 야 너는 내가 변론한 것도 안 보냐. 이제 둘 다 사형의 길로 잘 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은 일단 머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을 얼마나 불리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 보여준 것은 비겁해요. 자꾸 내 책임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김용현이가 지시를 안 했으면 그 사령관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알아서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계엄이 발령되면 최단 시간 내에 그 정보사에서 적절한 인원이 가가지고 선관위 서버가 탈취되거나 뭐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선점을 좀 하라. 이 임무를 줬거든요.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임무를 부여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직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은 뭐 사령관이나 여단장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가 시키지 않았는데 정보사령관이 왜 선관위 가서 그렇게 탈취를 시도하겠습니까? 두 번째, 말이 말 같아야죠. 왜 선관위를 갑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났어요. 계엄이 발동됐어. 그러면 불순분자들이 선관위를 점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상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탈취한 것을 인정했는데 그거를 선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먼저 가서 자신들이 탈취라는 것을 막으려고 말만 했다는 거지. 네, 누가 말만 탈취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선점이라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그것이 바로 탈취다. 그것이 바로 선제 타격 탈취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했다. 저는 김용현이 이번에 재판에 나와서 말을 함으로써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연출은 했겠지만 이게 머리가 안 따라가니까 그 있었던 사실을 바꾸지를 못하고 윤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을 단어만 바꿨는데 예를 들면 뭐 체포를 경고 아니면 탈취를 선점. 전혀 맞지가 않죠. 혹시 이하상이가 네. 김용현이 그렇게 머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나라도 깽판을 쳐서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조직의 에이스는 윤석열입니다. 에이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범죄를 그래도 계속 뻔뻔하지만 부인하는 전략을 잘 쓰는데 나머지는 다 자백해버린다. 심지어 이제 저걸 정상적인 변론을 포기하고 정치 투쟁으로 간다고 할 거면 용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내가 사형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정치로서 아니면 뭐 장세동 코스프레를 해서 내가 이거를 나중에 사면을 누리겠다고 하려면 용기라도 있어서 오케이 내가 했고 나 남자답게 이런 식의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조차 없는. 그러니까 변론을 할 지능도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용기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국방부 장관? 그 의뢰인한테 고춧가루 확확 뿌린 이하성이라는 변호사는 구류 이후에 다시 복귀했나요? 아직 아니, 감치가 감치가 아직 안 수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왜냐하면 재판이 이제 얼마 안 집행이 안 남았는데, 됐어요? 네, 재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항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판 진행까지는 아마 두고 집행 기간 안에는 집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 네. 감치는 결정은 된 거고 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이 됐으니까 이제 너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건데 일단 재판을 지금 뭐 하는 걸 보고 언젠가는 집행을 할 것 같고 그것과는 별개로 법정 모독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네. 이건 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을 방해한 것이고 그것을 또 나와서까지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뭐 재판장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한 처벌이 따라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재판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소돼 법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 재판부가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하상 변호사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본 쇼츠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보셨어요? 안정권이라고 있죠. 네. 그리고 박열 TV? 예, 그 박열은 뭐예요? 그분 이제 그 민주 진보 진영의 풀뿌리 유튜버인데 아. 둘이 1대1 대결해서 박열 열사가 장렬하게 승리하셨더군요. 그게 화제가 되고 있죠. 그 혹시 쇼츠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전 봤습니다. 난 이제 박열 TV를 잘 모르는데 안정권은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네. 뭐 좀 이상한 친구잖아요. 둘이 이렇게 이제 시비가 이제 붙었는데 안정권이 먼저 시비를 걸더라고. 한판 붙자. 그래서 하자고 뭐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저기 하는데 그래 폭행은 안 되지 서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로 한 방씩 주자. 그래가지고 쓰러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도 이걸 또 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박열 씨가 먼저 한 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권이 한 대 치기로 돼 있는데 간다 하고 한 대를 쳤는데 기절해 버렸어. 어머. 안정권 씨가 기절했어요. 다리가 덜덜 떨면서. 다리가 개구리처럼 덜덜 그냥 떨려요. 끝나버렸지 뭐. 근데 이건 서로 고소 고발 없기 뭐 나중에 뭐 없기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게 폭행을 넘어서 상해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또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복싱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 그런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복싱으로 인해서 뭐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건 이미 이제 룰이 돼 있고 이미 공식화된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 고소 고발하지 말기로 하자라고 해서 예. 했다라도 이것을 싸움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안정권이 고소를 하지 않을까? 안 하자고 생각하는데 해놓고 네, 예. 할까? 그리고 꼭 이게 고소가 아니라도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삼고자 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상해죄기 때문에 이게 반의사불벌이나 치문고죄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사실 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벌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상해는 또 그 친고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의사불벌이 예.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처벌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참 얘들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좀 미국의 서부 활극. 네. 서부 활극이네요. 그 안정권인 사람이 완전히 저 윤석열 취임식 때 와서 내가 초대받았다고 자랑하던 극우 극단주의 세력체의 가장 극단적인 그 친구가 자이거든요. 캡틴 아메리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긴 더 달라요? 그자보다 더한 짓을 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막 집회장만 와갖고 맨날 욕하고 옷을 울통 벗어 던지면서 막 모욕을 일삼던 자인데 아. 그런 자들이 윤석열 김건 취임식 갔고 그자의 동생이 대통령실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 정권 그때부터 망한 거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박열 씨랑 많이 부딪혔는데 이제 박열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완승을 해가지고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방 맞고 넘어지면서 다리를 부르르 떨더라고. 꼭 개구리가 다리 예, 떨듯이. 맞습니다. 그때 사람이 그렇게 되더만요. 그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복싱을 즐기고 자주 스파링도 하는데 정말 제대로 맞으면 기억이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보여드릴 일은 아니고. 또 박열 TV와 깡열 TV 올라가 있습니다. 박열 TV, 깡열 TV 현장 유튜버들 우리 또 하나 황당한 거. 윤석열이가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했다는 거. 그게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근데 이게 공개된 사연이 K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한번 또 내렸다가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페이스북에 떠 있는 이 쇼츠 형식의 그걸로만 봤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처음에 그게요. 한남동 씨가 사는 관저. 관저 그거라고만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용산 네. 대통령실의 집무실에 2층에 있어요. 그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관저에 있는 것은 뭐 그렇다고 저건데 아니 어떻게 집무실에다가 사우나를 설치할 생각을 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단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을 옮겼으니까 이 사진이 이렇게 찍힐 수 있는 건데 건식 사우나가 있고요. 안에 보면 파우더룸도 있고 편백나무로 밀실도 있고 네. 예 집무실 바로 옆에 그리고 딱 TV도 있고 이렇게 딱 네, 그, 이거. 네, 떼가지고 그 열기로 이렇게 사우나 하는 거 아니에요? 편백나무로 한 2평 근데 지금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지 술 깨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도대체 관저도 아니고 집무실에다가 사우나를 만든 이 정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이 사우나 그러는데 정말 저게 집무실에 저게 있었다고를 체감하는 우리 윤경호 소장님도 그러시지만 체감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심지어 KBS를 통해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KBS를 통해서 이게 공개되는 이 효과도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사실상 KBS에서 처음에 공개를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이것은 아직 경호 해제되지 않은 구역에 이렇게 와서 촬영해서 공개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내렸는데 그 사이에 그 공개된 영상이 다 많은 유튜버들로부터 전파가 되어서 이미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KBS 측에서도 이건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뭐 경호가 해제되지 않은 것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법적인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면서 다시 공개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다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당연히 뭐 경호실에서는 아직은 구역이니까 이제 보통 공무원들은 법 형식 논리로는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KBS가 비공개한 것도 큰 잘못은 아닌데 다시 공개한 건 더 잘한 거죠. 예. 그럼 비공개 왜냐면 이제 이미 해제됐잖아요. 해제됐으니까. 근데 저는 모래시계가 가장 눈에 띕니다. 모래시계가 있어요? 예. 그 와중에도 사우나. 온도계 그 다음에 시간 이제 모래시계를 뒀다는 건 우리 그렇죠. 좀 길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5분 정도를 네. 측정할 수 있는 모래시계를 5분 둬서 모래시계랍니다. 와.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지면 나가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국정을 하는데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 빼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작태와 딱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임 중에 폭로된 한겨레 기자의 정말 집요한 노력 끝에 나왔던 거짓 출근요. 그 차량 행렬. 전 그거하고 딱 이게 연결되는 짓이 아닌가 싶어요. 밤마다 술 처먹고 출근을 했을 경우는 저 사우나에 가서 땀 빼고 앉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퍼져서 거짓 차량 각계무사라는 일본 말처럼 대통령 행세를 하는 어떤 자가 앉아 있고 그 차량이 거짓으로 용산에 출근을 하고 본인은 한남동 관저에 자빠져 있었던 이거하고 딱 연결되는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특검에서 아쉬운 대목 있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지금 윤석열이 개입했다. 김건희가 IC가 아니라 제시대를 실했다. 요 육성까지 지금 공개가 됐는데 특검이 이제 기소가 안 되면서 JTBC에 그걸 줘가지고 대대적인 폭로가 그저께 있었는데 거의 윤석열, 김건희 기소하면 되는 정도의 녹취가 나왔거든요. 국수본이 이제 꼭 해라고 저희는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저 윤경호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완전 20년 전에 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특검 기소 중에 그 윤재수도 이야기했잖아. 아, 평소처럼 11시에나 항상 11시에나 출근하신다. 그 이야기 나왔죠. 실제 가짜 대통령 내세워서 출근을 2번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혈세와 그다음에 경호 인력, 그다음에 경찰 인력, 그다음에 콤보이 하면서 신호 조작까지 했는데 그럼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 대기를 했습니까? 저는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고 손실 이걸로 기소가 따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우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있을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집무실에. 저 자체도 배임이고 예. 그거 자체도 다시 다 그러니까요. 원래는 저거 하나만으로도 게이트급으로 문제가 돼야 그렇죠. 되는 사안인데 예. 워낙 굵직굵직한 사고를 많이 쳐놔갖고 저게 묻히는 게 너무 아쉽고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는 했지만 그동안에 불거진 의혹들이 충격적인 게 많고 또 너무 많아서 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지금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죠. 그러대요. 배우자, 장남과 며느리 그리고 차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온 가족이 다 각각의 항목에 연루돼 있어서 특히 배우자의 경우는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던데요.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흔히 말하는 법카, 그걸 썼다 대신. 참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태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카메라가 비춰질 때와 카메라가 없을 때 이 행동이 달랐던 거, 이게 그냥 모두 묻혀있던 게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천 헌금 1억 원 관련은 정말 충격적인 건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이건 큰 죄 아닌가요?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냥 업무상 배임 아니면 뭐 부정처사 뭐 이런 걸 넘어서 뇌물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이거는 지금 뭐 원내대표직을 물러나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1억이 일단 들어왔다, 사무국장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대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1억이 어디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더욱 궁금한 것은 단수 공천이 됐잖아요. 그 전에 바로 하루 전날 녹음된 거 아니었어요? 그게? 네. 이거 안 된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단수 공천이 이어진 것, 그걸 제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 당시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온 모든 하나하나의 혐의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은 좀 넘어선 단계인 것 같다.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 국정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에 그 오고 갔던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지요. 내가 사무총장 된다고 소문나면서 그러니까 막 저 그런 게 있으면서 그런다는 거야? 후보가 전화가 왔어. 이거 그냥 행동 패턴, 그런 패턴으로 볼 때 사실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바로 돌려주든지, 아니 그렇지 그걸 갖다가 또 뭐 그러니까 뭐 사무국장한테 맡겨놨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갖다가 만약에 그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갖다가 뭐 처리하고 예를 들어 돌려주고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 사무국장도 이 문제를 안다는 뜻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여기 깊이 개입돼 있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거는 나중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강 의원님의 그러니까 합격력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 강 의원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저조차도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관여 못합니다, 이 문제 궁금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건 참 미스터리예요, 안진걸 소장님. 왜냐하면 일단 김병기 의원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잖아요. 네네. 왜 옳은 말이냐? 본인이 녹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녹음을 하는데 뭐 어떤 소리 내가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 아는데. 그렇죠.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모르니까 막 할 거고. 근데 미스터리가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떳떳했어도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삼자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이 어려운 와중에 저걸 공개는 안 했겠죠. 왜냐하면 저건 핵폭탄급인데 당시에 이게 이 미팅이 두 번째 미팅이라는 거예요. 먼저 강선우 씨가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복잡한 지금 사정이 생겼다, 뭐 상의를 하니까 보좌관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아유 의원님 공천원금건이면 큰일 납니다. 강선우를 다시 불러서 녹음을 해서라도 돌려줘라고 했다. 그리고 큰일이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걸 녹음을 하십시오라고 본인이 판단했거나 권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 미팅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그건 안 될 일이다. 빨리 돌려줘라. 나는 못 들은 거라 했다. 나중에 그래서 설령 김경이라는 사람이 폭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1억을 줬는데 공천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3자한테 1억 받고 공천을 받았다고 소문 날 수도 있잖아요.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씨는 이 녹취를 근거로 나한테 와서 상의하길래 빨리 돌려줘라 그랬더니 큰일 난다고 그랬다 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 녹음을 해놨다는 설이 많은데 그때 그 권유를 당시 핵심 보좌관하고 그 권유나 작전을 당시 핵심 보좌관하고 공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핵심 보좌관은 여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보좌관이 이 녹취를 갖고 있다가 공개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근데 저는 다 떠나가지고 우리 애청자들이 제일 열받는 게 그럴 겁니다. 연말 연시에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미담과 덕담이 모두 붙이고 있고요. 두 번째, 김영진 의원이라는 이런 분이 이야기하잖아. 한 20년 전쯤에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공천해달라고 돈 찾아 들어온 일이 민주당 안팎에도 있었죠. 뭐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고. 그때쯤에 이게 전부 다 이 구태들이 물론 지금도 일부 지역은 남아있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대부분 없어지고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저도 공관위원 해봐서 아는데 2020년 총선 공관위 때 일면 공천은금을 불법전쟁 공천은금 건을 나오면요 그 즉시 반납뿐만 아니라 바로 고발하고 공개하고 고발하고 그 자는 다 잘라버립니다. 뭐 논의할 것도 없어요. 저런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냐? 강선우가 지가 먼저 공개하고 돌려주고 자르거나 만약에 공개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즉시 돌려주고 그냥 끝나는 거죠. 당신도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 그건 아니라 이 사람 지금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저게 며칠은 보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그런 판단을. 그럼 판단 잘못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증언하겠지만 즉시 돌려주면 뇌물이 안 되고 불법 정지 안 되지만 보관하고 있으면 영득이 의사가 있었던 거로 추정이 돼가지고요. 대부분 처벌을 받더라고요. 강선우 생각이 뻔하죠. 뭐 이렇게 이제 받아놓고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그걸 자연뽕이라고 하잖아요. 받아놓고 자기가 힘을 안 써도 공천이 되면 자기가 힘을 써서 한 것처럼 챙기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컷오프가 됐잖아요. 컷오프가 될 뻔했죠. 될 뻔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컷오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을 네. 했으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컷오프로 정리가 된 거예요. 컷오프로 정리가 되니까 이제 김경 쪽에서 강선우한테 협박이 들어갔겠죠. 네. 나 내일 기자회견 할 거야. 돈 준 거. 이제 강선우가 이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읍소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말씀하셨듯이 딱 단칼에 잘라야 되는데 김병기는 또 그걸 녹음을 하면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얘기 자체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보좌관이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그렇죠. 그러다 변호사죠. 보니까 변호사인 보좌관에게 6명 잘랐는데 6명 가운데 2명이 맞습니다. 변호사래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들었을 거고 본인만 면책되는 방법을 찾은 건데 충격적인 건 사실 자당 의원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모르게 녹취를 했다. 이제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끼리 소통을 할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당내의 신인은 어디로 갔는가. 두 번째로는 정말 비겁하게 이제 본인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만 빠져나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는 거는 조금 이게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떠나서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돈을 받은 것 그리고 그걸 보관한 것 자체로 이미 사실상 거의 혐의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뭐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하던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공천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빠르게 신고하여 당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적법한 판단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하게 면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벌써 그 얘기 한다면서요. 예. 김병기하고 통화한 거 지금까지 다 녹취됐겠네.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 이게 아닙니까? 국정원식이네. 예. 이제 이거인 것 같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또 김병기를 걸고 넘어진 거 하나 있잖아요. 이수진이라는 동작구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공천 탈락됐던 그래서 동작을 전략지역으로 예. 했었던 전 판사 출신. 예. 판사 출신. 그 약간 저 상임위 언젠가 뭐 술 취한 듯한
그래서 예, 무리가 있었죠. 예, 그 정말 저 함량 떨어지는 질의했다가 나중에 결국 문제돼서 이제 탈당했죠. 예. 그 이수진이 어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김병기가 돈을 받았다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6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건 사실 전언이에요. 그 주장을 조선일보가 다시 꺼내가지고 좀 다시 삶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민주당 전체에 2022년 이때 공천 헌금이라는 게 또 있다. 이 전체에 퍼져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걸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니까 김병기와 강선우 건은 정말 가혹하게라도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살길 것 같아요. 이것은 민주당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야, 좀 소장파고 개혁파 그때 강선우 씨가 이제 초선이거든요.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2020년 되고 저게 2022년 4월 1일이니까요.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억을 어쨌든 본인은 오늘 즉시 돌려줬다고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팩트를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녹취 내용만 보면 잠시라도 보관을 했었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말 안타깝지만 탈당을 해서 억울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밝혀내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예. 그리고 민주당 다시 한번 아까 말한 비상선포하고 다시 이 원칙을 써야 됩니다. 공천헌금이나 불법 정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일벌 받게 하고 바로 반납하고 바로 신고해라. 이런 원칙 써야 돼요. 어느 사회에 또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만든 정권이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근데 강선우 의원은 또 해명을 했는데 자신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즉시 간사한테 보고했다.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이건요 참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받았다. 사무국장이 받았다. 이 얘기로 지금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 받은 게 본인이 받은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나의 지시나 나의 인지가 없었다라고 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 봅니다. 저도 변호인이었으면 아마 저 논리를 했을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 정치적인 대응이거나 도의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녹취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려주십시오뿐만 아니라 흐느끼면서 제가 어쩌다가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김병기도 그러잖아요. 아니 의원님 같은 학력과 경력과 커리어가 어떻게 그런 어이없는 그러니까 저 설명은 말이 안 맞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저도 감히 팩트라고 말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년 그런 논란인데 이렇게 커졌으면요. 사실 무죄였고 큰 문제 아니었던 김남국 씨도 바로 탈당해서 결국 무혐의 확정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심지어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가지고 의원직 제명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결국 다 무죄였던 사건을 그 명예회복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선당우사를 했거든요. 지금 새벽부터 이게 뭡니까? 지금 아마 저희 방송이니까 저희들이 점잖게 면해서 그렇지 지금 뭐 촛불 시민들, 민주 시민들 지금 연말 연시에요. 쌍소리 나오고 욕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것도 다 비겁하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현 의원이 멘붕이어서 그런다. 너무 큰 충격에서 그런다고 이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들 다 차리시고 탈당할 거 탈당하고 이런 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더 취하고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 의혹이 여러 가지 불거진 것 가운데 정말 그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부인과 가족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일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가운데 정점에 김건희가 있지 않습니까? 부의 재론이 뭐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김병기 의원 부인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보좌관들이 단톡방에 보좌진들이 사무총장이라고 쓰겠습니까? 사무총장을 빗대가지고 사모님이 총장 역할을 한다고 사무총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의회 뭐 부의장 카드를 갖다가 쓰질 않나, 뭐 업무 지시를 막 하지 않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놈이네. 바로 그것이 나라를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횡령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들어보죠. 내가 사무총장 된다고 소문나면서 그러니까 막 저 그런 게 있으면서 그런다는 거야? 후보가 전화가 왔어. 이게 후보가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서울시당 쪽에서 서울시 쪽에서 알았대. 나 사무총장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걸림돌이 되네 막판에. 나 확정이 다 됐었는데 오케이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일단 아마 저쪽에서는 그런 사무총장 발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다 치고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안 썼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지금부터는 약간 패가 꼬였지만 꼬이라고 사실은 왜냐면 쟤네들이 저지랄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지금 대비를 갖다가 조진이가 자기가 그 음식점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부터는 이재명이가 전화를 갖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뭐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많은 거고. 후보가 전화 오면은 아니 대표가 전화 오면 모른 척하고 하라고 나보러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전화 안 하는 거 보면 후보는 접은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 부담이지. 근데 클리어는 됐습니다. 그러네 내일 얘기하려고. 이게 클리어는 됐습니다. 다행히. 알아보니까 이게 클리어는 됐는데 충분히 왜곡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접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게.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는 됐습니다. 근데 이가 계속 이렇게 이 소문을 내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려고. 그 사실 보좌진하고 국회의원하고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모든 걸 털어놓고 상의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으면 지금 또 그렇게 됐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자기를 돕는 비서, 참모, 그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면을 신뢰를 상실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실 불행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보좌진 전체와 저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고, 저 녹취를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 김병기라는 정치인은 안 들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 라는. 이 들켜서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네. 라는. 이재명 후보가 전화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과연 뭘까. 이 죄의식 또는 하여튼 아까 제가 보이는 곳에서 하는 행동과 카메라가 꺼져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 이게 너무나 다른 구태에 쩔어 있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본인에겐 굉장히 싫고 죄송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여러 상황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남는 것 같아서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두 분 크고 작은 친분이 있죠. 근데 막 공개적으로 쓴소리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애청자 여러분. 근데 그래도 새 정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탈당해서 오히려 더 부담 없이 밝혀낼 겁니다.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나 과다한 부분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밝혀내고, 그리고 책임질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정말 또 거듭 100배 사죄하고,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로 거듭이 나시던 뭔가 당에 부담을 줄이고, 특히 이재명 정권에 엄청나게 부담이 됐어요. 이게 저는 2022년 4월이라는 시점이 여러분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당선돼서 대다수 국민이나 시민사단체들은 이제 윤석열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투쟁하라고 다짐하고 막 와신상담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천 뒤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됐다니. 그리고 정구순 변호사 말씀처럼 어쨌든 경위를 떠나가지고 그것을 또 동료 의원이 막 죽겠다 찾아왔는데 그걸 녹음을 했다니. 근데 그 녹음이 또 유출이 됐다니. 와, 이건 정말 민주당 꼴이 최악의 꼴이 된 겁니다. 이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방금 녹취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당에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클리어가 됐다고. 그러니까 당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클리어됐다고 했고 정리됐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구의원을 동원을 해갖고 알리바이를 사후에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당후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던 거죠. 당을 속여가면서까지 지금 이 사건을 덮고 오히려 자기가 그 논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물러난다는 모습을 보여서 더 중책을 맡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배신감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단을 좀 당 차원에서도 그리고 본인 차원에서도 이제라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됐다가 결국은 보좌관한테 했던 것들 때문에 낙마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2탄을 맞았는데 그건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들이 공격을 하면서 드러난 것 때문에 이제 또 그 일이 드러난 거죠. 어찌됐든 어떻게 해서 드러났든지 간에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본인이 당과 대통령한테 부담을 더 드릴 수 없다고 탈당을 했지만 당에서는 탈당 가지고 안 된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제명을 시키면 5년간은 복당이 안 되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민주당 공천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뭐 복당 여부를 떠나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감찰 이것도 왜 윤리감찰 뺐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정청래 대표가 지난 25일 날 지시를 했다고 하더군요. 관련된 내용을 박수현 수석대변인 얘기로 들어보시죠. 본인이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왕의 윤리감찰단의 조사 지시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조사가. 예. 그런 경우에는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이 별개의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당의 지난 지방선거 공천 어떤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당에 제출을 받았고요. 예. 그것을 보면 수사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충분하게 정황을 또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윤리심판원에 그런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지금 네. 드러난 것은 이건 사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돈이 입금된 것까지는 두 사람 대화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뭐 입금보다는 현찰을 받아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계좌로 보냈다고 하던가요? 물로 했는데 현금으로 받아놨죠. 예,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 예. 제가 입금이라고 하는 게 계좌이체가 아니고 그냥 돈이 왔다. 근데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뇌물죄나 뭐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받는 순간에 범죄가 완성되는 거죠. 바로 돌려보내야죠. 그렇죠. 이제 거부 의사를 바로 밝혔으면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받으면서 범죄 성립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은 뇌물죄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드러나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대화까지 오고 갔는데 네. 그리고 컷오프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대화가 있은 다음 날 단수공천이 됐잖아요. 예. 이건 정말 미스터리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도 사실은 이 앞단보다 뒷단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단이라는 것은 김경 당시 서울시 의원 후보자가 공천과 관련해서 1억을 어쨌든 주고 받았다라는 게 앞단이라고 보면 4월 21일 당시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가 녹음될 당시만 해도 공간이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대단히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이라도 돌려줘라. 그리고 어디 인터넷 검색을 해서라도 로펌 가서 자문을 받아라. 이거 왜냐하면 이미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천을 대가로
금전이 주고 받았으면 이미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당연히 그 다음날 공간위 회의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김경 후보자는 컷오프가 됐어야 됩니다. 뭐 일단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라서 컷오프 대상이 된 거는 둘째 치더라도 공직 후보자 자리를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제일 먼저 컷오프가 돼야 될 사람인데 엉뚱하게 다른 두 사람이 컷오프가 됐고 김경 후보자가 단수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뒷단이 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랬느냐? 이거는 앞으로 밝혀져야죠. 김주정 의원님은 어떻게 그게 단수 공천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눈 감아준 거죠. 그거 외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남기기 위한 녹음이었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제3자가 녹음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누군가는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28분짜리인데 그 안에 전화가 오니까 강선 의원한테 전화 받으세요. 라고 하는 대목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예요, 기자 이러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두 의원 간에 이루어진 대화는 분명한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돌려주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그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단수공천으로 결정이 되기까지 그 동안이 구멍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공간위 간사가 확실하게 공천을 배제시키거나 그 김경 의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시의원이에요. 2018년에 서울시 비례로 의원인 상태에서 강서구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으니까요. 배제시켜야 되는 거고. 또 강선 의원 자체도 공간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그렇죠. 그때 둘 그렇게 다 했어야죠. 그렇죠. 배제시켰어야죠. 그런데 단수 공천을 줘요. 단수 공천 다른 경쟁자가 2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이고 현격한 능력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점수에서 뭐 그냥 보나마나 이 사람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뭐 사연이 있어야만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단수 공천 가는 것인데 더군다나 1억 싸들고 왔다 돈 받았다고 하는 이 마당에 이걸 한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고요. 다음날 회의에 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간사가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 네, 김병기 의원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인 공관위원으로서 자기 해당 지역구는 말하자면 상피제도가 있어서 자기는 말 못하게 돼 있다라고 했다라고 본인은 변명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네, 김경희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간사도 없고 그 지역구의 그 현역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다른 공관위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수 공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녹취를 직접 들어봤지만 박영식 앵커님 거의 뭐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김병기 간사는 최종 발표할 때 빠지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제한돼 있는데도 김경을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제 그 녹취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김병기 의원이 녹음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한테 유리하게 편집할 수도 있고 자기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올바른 얘기만 했고 그러면 맨 뒤에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저 좀 계속 살려주세요. 징징 짜니까. 그러면 내가 내일 안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수사사안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지금 앵커님의 추측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단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알게 된 이상은 김경이라는 인물을 단수 공천 줬다라는 그 결과와 사전에 알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지으면 지금 강선우 의원만 탓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공관위 간사라는 사람이 4월 22일 그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뭔가 이제 기피를 해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앞단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조직국장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 할 사람들 시당 도당이 도당 쪽의 조직국장이 뭐 지역 세평을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보고서는 대부분 이제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가 꾸려지고 그 위에 이제 중앙당으로 이 의견을 올려보내서 심사를 하는데 지방선거에 나오는 뭐 도의원, 시의원 이 인원 자체가 워낙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많아서 형식적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위에서 즉 공관위의 중앙공관위 간사가 이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면피가 될진 모르나 이 녹취가 등장한 이상은 글쎄요. 지금 이제 오늘 시점 이후의 흐름은 강선우 의원도 강선우 의원이지만 김병기 의원에게 결국 공동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자체도 지금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천헌금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지금 드러난 어제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동작구 구의원 2명이 2020년에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탄원서를 만들어서 2023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당시에 김병기 의원 쪽에서 이거를 뭉갰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 과거에 동작구에서 공천 탈락한 전 의원이죠. 동작 이수진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주장만 남아 있었는데 어제 한겨레 보도가 나오고 나서 사실 이 문제가 좀 더 커질 공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미 탄원서가 세상에 공개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동작구 의원들의 주장이 주로 김병기 의원 부인에게 얼마를 건넸다가 몇 개월 뒤에 돌려받았다. 혹은 몇 개월 뒤에 또 다시 달라고 했다. 이런 방식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수사 사안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나오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돈을 가지고 왔는데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네. 1,000만 원. 1,000만 원인가?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간단한 인사로는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부족하고 적다. 네. 뭐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하는 건데 김영남 의원님 이건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통상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7년이고요. 예. 그러니까 7년이 기본이고 이게 이제 뇌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공소시효가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2020년 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공소시효가 짧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더라도 아직 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도 이제는 이렇게 옛날처럼 울트라 슈퍼갑의 그런 차원에서 뭔가 시스템으로 그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뭐 채용이나 신변도 그런 식으로 좀 신분을 보장을 해주고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더러운 공천 헌금 이게 아직도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이런 것들을 좀 다 돌아봐야 되는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정말 다 정리해야죠. 다 정리해야죠. 절대 그놈이 그놈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돼서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2022년 상황을 보면 저는 김경 시의원 문제를 잘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얘기했을 때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김경 시의원이 지금 본인은 지금 1억을 주지 않았다고 아직까지 발뺌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돈을 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컷오프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강선우 의원이 야 이거 더 나가면 안 되겠는데 막아달라 아니면 저 죽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거의 대패할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들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쓱 엎어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추정컨대 그런 상황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게 되면 전 유사 사례가 없을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나오게 되면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내란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야 너네나 쟤네나 똑같아라는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절차 어떤 내부적인 처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아마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 관련된 논란 터져 나왔을 때 가장 놀라고 마음이 안타까웠을 분은 이재명 대통령일 겁니다. 뭔가 좀 능력에 따라서 발탁하고 그리고 색깔을 구분하지 않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무지개 나라를 꿈꿨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격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진심, 이것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맨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를 지명하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 접촉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그때 나왔는데 유승민 의원이 직접 밝혔어요. 그걸 두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어제 아침에 CBS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지난해 4월, 5월 이 무렵 가서 민주당의 뭐 여러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이러는 거를 제가 일체 안 받고 문자 일체 답을 안 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냥 뭐 통화하자 만나자 이런 거죠. 만나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2월 달에 이야기했던 그분한테 제 분명한 뜻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엮이기도 싫고 오해받기도 싫고 이래서 안 했는데 5월 초쯤 됐어요. 5월 초쯤 김민석 의원이 전화가 막 여러 통이 오고 문자가 오고 뭐 이러길래 제가 무슨 건지 대충 짐작해서 아예 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시 이재명 후보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난 뭐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그런데 문자도 뭐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문자 남아있고 이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그래서 제가 이미 제 뜻은 확실히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이게 팩트의 전부입니다. 왜 그러면 전화를 시도를 했을까?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총리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이 없다. 그렇게 그럴 거면은 연락하지 마라라고 했고 그대로 이렇게 계속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유승민 총리를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당선됐을 때부터 또는 당선 전부터 내가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겠다.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뭐 대단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유승민 아니면 뭐 총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무튼 이걸 두고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상도위를 저버렸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더군요. 이런 걸 뭐 자랑질하고 그러냐 찌질하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김유정 의원님은 유승민 총리 제안은 있었던 모양이죠? 지금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그런데 일단 본인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게 이제 그 인터뷰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나와서 했는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일 없다라는 어떤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도가 되니까 아니 맞잖아,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해운 후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했어요. 그게 진정한 협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원래 이해운 의원하고는 상당한 특수관계죠. 대학도 후배인 관계고 KDI에 있을 때도 이해운 의원의 직속 상관으로 사수 역할을 했었잖아요. 사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고 바른정당도 함께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소원해진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아울러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니까 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박정희의 정책이건 김대중의 정책이건 국민을 위한 건 나라를 위한 건 다 갖다 쓰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능력 본위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드니까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구분해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직 제안이 있었냐?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저 방송에 나가서 주장한 거는 대전제가 2월에 민주당 모 의원으로부터 이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가 분명히 그랬냐? 그렇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은 민주당 모 의원의 일단 주장이거나 뇌피셜이거나 자기 장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유 전 의원이 모르실 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2월에 그 연락을 전제로 해서 4월과 5월 즈음에 김민석 당시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서로 전화하고 문자했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같은 요구구나라고 본인이 김칫국을 마셔버렸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막말로 가령 예를 들어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의원들 중에 영식 씨는 뭐 정치 한번 해볼 생각 없어? 뭐 혹은 뭐 누구나 정치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이런 제안을 가끔씩들 하시죠. 왜냐하면 의원들 각자의 인재풀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추천받을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씩 꺼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시지 않는 분인데 일단 이분이 그런 대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쪽에서 나를 총리직 제안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완전히 기정사실화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약간 뇌피셜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실, 그러니까 즉 청와대는 총리직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시점이 집권 이후입니다. 6월 3일 이후에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총리직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이지 이걸 두 가지를 뒤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유승민 전 의원이 6월 전에 이런 연락을 받았다라는 건 팩트일 수 있으나 6월 이후에는 총리직을 제안한 적이 없는 것이 또 청와대의 주장이거든요. 이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터뷰 왜 했냐? 나는 이재명과 같이 일을 안 한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나는 한동훈이 아니다. 나는 당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유승민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뭐 정필성님, 유승민은 딸 때문에 거절했겠지요. 본인이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혀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죠. 나는 배신하지 않았어. 지금 뭐 이해우는 배신자잖아. 그리고 지금 딸 문제 가지고 막 시끄러운데 그걸 또 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역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밝혀가지고 뭐 손해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DJP 연합을 했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인 다수 유권자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대연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승민 픽업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개혁의 돌파구들을 다수 유권자 연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하나하고 또 저는 6월 이후 말고 6월 이전에 내란이 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내란이 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을 지지했던 극우 세력들을 밀어내고 우리 정당 정치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라면 상식적인 보수까지 끌어안는 방식의 새로운 정치적인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니까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 정치, 훨씬 더 건강한 정당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저는 구상이고 방편인 거죠. 그 내부에서 윤석열과 싸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기의 당성, 아마 장동혁이 당성 얘기했으니까 유승민이 저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이거여야 되나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연합정치를 펼치자. 구구를 밀어내자. 그래서 상식적인 진보와 상식적인 보수가 같이 할 수 있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승민 정치의 올바른 방식인 거지. 뒤끝 장렬하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저 양반도 제가 볼 때 이제 정치를 그만둬야 될 시점이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정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더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저 인터뷰를 끝까지 보시면 저기에서 그 당시 앵커가 그런 질문을 해요. 경기도지사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물어보거든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2028년 총선이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나갈 때가 아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정치인은 저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런 역할을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불출마로 정치하는 거 처음 봤어요. 계속 안 나가요. 지난 대선 경선도 안 나갔죠. 뭔가 위기가 있을 때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뛰어들지 않고 자신은 안 나간다.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런 인터뷰로 화제를 모으는 거는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원내대표도 하고 대표급의 정치인이었고 또 본인이 후보도 했던 대통령 후보도 했던 유승민 뭐 전 대표니까 본인도 뭐 나름 판단은 있겠죠. 근데 돌이켜 보면 그 중진 의원이 어느 정도 그 신빙성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측근 의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총리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당시 이제 의원과 통화하거나 문자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안을 하고 통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선대위 합류를 하려고. 그렇죠. 네.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의원한테 뭐 총리설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문자도 오고 뭐 통화 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리로 이게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거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며느리도 모를 거예요. 그때 뭐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일단 뭐 좌우 상관없이 이렇게 와서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후에 송미령 장관 유임하는 거 보면서 대통령의 좌우 통합의 의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에서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김용남 의원님 네. 그 대선 전에 이제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잖아요. 예. 그 과정에 혹시 뭐 전화 같은 거 받고 그런 적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전화 없이 입당했을 리는 없는데 저는 그 유승민 의원 저 방송 인터뷰 보고 약간은 좀 실망했어요. 네. 저거를 왜 지금 공개하나? 네, 시시콜콜 다 공개를 하나.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판단이 들어서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한 거로 끝나야지. 제의가 많이 왔는데 안 했다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총리 얘기가 나왔다는 작년 2월 상황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무슨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집권하기도 전이잖아요. 아니, 탄핵도 안 됐을 때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작년 2월은 탄핵이 안 돼 있는 상황이야. 맞아요. 그리고 그때 뭐 탄핵이 되네 안 되네 헌법재판관 누구누구는 성향이 뭐 이쪽이라 안 될 거다 뭐 온갖 추측이 난무하던 시절이라 뭐랄까요 정말로 현실성 있는 어떤 제의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고 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고 답장을 안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김용남 의원님 케이스는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익히 들었던 몇 분의 케이스를 뭐 예로 들어드리면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좀 연이 닿았던 보수 성향의 정치인 분들이나 영입 시도를 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이제 캠프 내부에서 물망에 오르면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정지 작업을 거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총괄선대본부장인 김민석 위원장이 본부장이 직접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입당 타결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후보 일정에 맞춰서 영입 발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김용남 의원 케이스는 잘 모르고 나머지 분들과 관련된 뭐 유의미한 케이스들 들은 이런 경우를 이런 루트를 거쳐가지고 입당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유승민 전 의원 말대로 하면 김문수는 변절자입니까? 이재호는 변절자입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있을 때 DJ 선생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데리고 온 거는 변절행위를 한 겁니까?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더 큰 안정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 상식적인 사람들을 품어할 수 있는 품이 큰 정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유승민 정치도 그런 정치 아니었어요? 전 이런 걸 보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진짜 하수 정치를 요번에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변절자 얘기가 나오니까 김유정 의원님, 김한길 위원장은 뭐 해요 요즘에? 국민통합위원장을 마치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 있으면서 무슨 일 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월급 받으셨죠? 아니 뭐 그 윤석열 신당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참 정치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